안녕하세요. JJ 썰록입니다. 오늘 문장의 기록 시리즈는요.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유쾌한 나들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문장을 먼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날이 돌아가시지 마세요, 제발.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어느 덤블뒤에서 마법에서 풀려난 도나 둘시네아 귀부인을 발견하게 될는지도요. 꼭 보셔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대화문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아시겠지요? 바로 돈키호테의 영원하고도 충실한 종자 산초 판사의 울먹임입니다. 본인이 모셨던 편력기사 돈키호테가 자신이 죽을 것임을 예감하고 산초에게 용서를 빌면서 유언을 하기 시작하자 극심한 슬픔에 빠진 산초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인데요. 오늘은 유쾌한 나들이 회차니까 제가 좀 편한 마음이어서요. 문장 길이 때문에 화면에 다 표기하지 못했던 이어지는 문장도 한번 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혹시 자막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위에 CC라고 표시된 부분을 누르시면 낭독하는 문장을 자막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날이 돌아가시지 마세요, 제발.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어느 덤블뒤에서 마법에서 풀려난 도냐 둘시네아 귀부인을 발견하게 될는지도요. 꼭 보셔야 하잖아요. 만약 패배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돌아가시는 거라면요. 제게 그 잘못을 돌리세요. 제가 로신한테의 배때끈을 제대로 매지 않아 나리를 쓰러뜨리게 만든 거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이후에도 이 착하디 착한 산초 판사의 간절한 말들이 더 이어지는데요.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낭독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돈키호테라는 소설 읽어보셨나요? 제 생각에는 이 소설이야말로 모두가 다 알지만 정작 완역본을 전부 읽은 사람은 흔치 않은 그런 소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어린 시절 학교 도서관이나 어떤 시험 문제 지문 같은 것으로 혹은 요약본으로 돈키호테 하면 떠오르는 그 유명한 풍차 정도로만 읽고 그냥 넘겨버린 딱히 찾아 읽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소설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이 돈키호테를 읽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채 그러나 머릿속으로는 풍차 앞에서 내동댕이 쳐진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 그리고 가여운 말 한마리 정도의 이미지가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이 돈키호테를 실제로 읽은 것은 기록된 것을 보니 2021년도 4월이었습니다. 읽게 된 동기도 아주 명확한데요. 앞 회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밀란 쿤데라가 세르반테스의 절하된 유산이라는 에세이를 썼기 때문입니다. 이 에세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소설의 기술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쿤데라는 그 에세이에서 세르반테스가 열어젖힌 소설적 지혜,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나 유머의 정신을 유럽이 어떻게 평가절하하고 망각했는지 논합니다.
저는 당시 그 에세이를 읽으면서 나중에 푹 쉬고 싶을 때 돈키호테 완역본을 한번 읽어봐야지 이렇게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던 날이 왔던 것 같고요. 그게 아마 2021년이었구나 하고 이제야 책에 기록된 날짜를 보면서 역추적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이 돈키호테는요, 거의 백과사전 같은 두께로 된 그 두 권의 양장본인데요. 한 권당 거의 1000페이지에 달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 돈키호테를 읽었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읽었던 것 같은데 한 손에는 과자, 팝콘 이런 각종 군것질거리를 들고 무협지 읽듯이 낄낄거리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빠져들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 사람들이 무협지를 왜 읽는지 알겠다. 아, 정말 세상 근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낄낄거릴 수 있구나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떠오르는 우스꽝스러운 기억도 있는데요. 제가 1권보다 더 두꺼운 2권을 가지고 나가서 동네 카페에 푹신한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 돈키호테를 읽었던 날인데요. 그 동네에 아는 동생이 인사를 건네면서 언니 무슨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으세요? 전공서적이에요? 하고 묻길래 저는 그냥 말없이 미소만 띄우고 말았는데요. 그 순간 들었던 뭔가 하차감 같은 감정. 여러분, 하차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왜 그 고급 승용차에서 내릴 때 그 남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느끼는 약간의 허영심 같은 것을 귀엽게 포장해서 하차감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 너무도 두껍고 멋있는 양장본을 읽고 있는 그런 제 자신의 지적 허영심 즉 하차감이 떠오르면서요. 하차감이 올라오면서요. 동시에 속으로는 이런 양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안해. 이거 너도 아는 소설 돈키호테야. 이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소소한 사기를 치면서 끝내 책의 표지는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유치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읽고 나서 밀란 쿤데라가 왜 이 소설을 이상적인 문학적 도달점으로 보았는가, 소설이란 무엇인가, 소설에 대한 그 정통적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허구의 이야기, 그 자체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들이 저도 샘솟더라고요. 사실 소설을 문학작품이라는 어떤 저 높은 곳의 예술로 보고 저처럼 그것을 파고들고 경외하기 시작하면 독자가 가지는 가장 원초적인 기쁨, 머릿속을 텅 비워버리는 가장 유쾌한 즐거움을 놓치게 되기 십상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의 대화나 뉴스 같은 것들을 통해 우연히 돈키호테를 접하는데요.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소비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매우 큰 인지 부조화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있는 돈키호테와 현실 세계에서 인용되는 돈키호테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고 다르기 때문인데요. 제게 돈키호테는 언제나 현실을 뛰어넘는 어떤 낭만인데 세상 속에 등장하는 돈키호테는
과대망상가로 소비되거든요. 예를 들면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처럼 터무니없는 망상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끼리 서로를 비난하거나 또 누군가를 조롱하는 비유로 사람들이 돈키호테를 인용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극심한 괴리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그토록 사랑스러운 돈키호테를 하면서 약간 입을 벌린 채 한숨을 쉬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문장도 이 같은 맥락 위에서 문장을 골라보았습니다. 바로 돈키호테가 유언을 남길 때 산초 판사가 보였던 슬픔. 돈키호테가 알론소 키아노라는 시골 귀족이 아니라 그저 돈키호테 대 라만차라는 편력 기사로 남아주었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정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슬프고도 간절한 그런 마음은요, 돈키호테의 임종을 바라보는 주변인들, 그러니까 산초를 대표해 가정부나 조카, 목사뿐만 아니라 무려 수세기가 흘러 그 자리에 독자로서 함께 있었던 저 자신 까지 포함해서 똑같이 품었던 마음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역시 같은 슬픔을 느끼면서 그가 그저 돈키호테라는 망상에서 부디 깨지 말아주었으면, 당장이라도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와 자신이 알론소가 아니라 위대한 편력기사 돈키호테임을 당당히 선언해 주었으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소설 속 돈키호테를 통해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결국 소설 속에서 그의 임종보다 더 슬픈 장면은 그가 죽기 직전 제정신으로 돌아와 나는 더 이상 돈키호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즉 돈키호테라는 몽상 자체가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의 망상 속에는 어리석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현실 너머에서 지키고 싶어 하는 것, 맹목에 가까운 순수한 열망과 정의, 고귀함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붙든 것은 거인과 군대와 공주가 아닌 풍차와 양떼와 시골 여인이라는 터무니없는 것들이었지만, 우리가 보다시피 그 욕망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 속에는 현실이 잃어버린 이상이 숨쉬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그러나 돈키호테라는 몽상 속에서만큼은 한 번도 작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통해 인간이 자기 자신보다 더 크게 살 수 있는 가능성까지 함께 보기 때문에 그 망상의 죽음 앞에서 깊이 애도하게 되는 것 같고요. 오늘의 문장의 주인공 산초 판사 역시 이런 돈키호테에 감염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산초 판사는 자신의 실리를 위해 돈키호테를 따라 나섰지만 마지막에는 돈키호테의 그 꿈에 감염되고요. 그리고 돈키호테가 죽는 장면에서는 선물로 받기로 했던 섬도 다 필요 없으니 제발 죽지 마세요. 다시 나가요. 라고 울부짖으며 현실과 환상의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역전이야말로 이 소설이 마지막에 도달한 가장 아름다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문장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명백히 당시 유행하는 기사도 소설의 풍자이자 패러디, 그리고 희극인데 끝까지 읽으면 이상하게 슬퍼지고 세상 어딘가에서 이 희극이 영원히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작가 세르반테스의 소설 속에서의 포지션과 서술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 돈키호테를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르반테스는 이 소설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변사조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소설 속에서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작가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이야기 밖에서 이 소설 자체를 의식하면서 독자나 출판, 가짜 후속편까지 전부 소설 안으로 끌어들여서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무너뜨리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실제로요, 이 돈키호테 1권이 성공한 뒤에 어떤 사람이 필명으로 가짜 돈키호테 속편을 펴냈다고 하는데요. 이에 분노한 세르반테스는 이것을 소설의 2권 안으로 끌어들여 받아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출판 사건을 소설 내부의 장치로 써먹은 것인데요. 막상 그 부분을 읽어보면요. 세르반테스가 자신의 작가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자 분노를 참아내면서요. 아주 익살스럽게 받아치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소설 속 인물들을 통해서 그 가짜 후속편을 비판하는 장면도 있거든요. 저는 이 2권에서 이것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개입적 서술자, 오늘날의 비평 언어로 말하자면 매우 이른 시기의 메타픽션적 서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작품이 1600년대 초반 쓰여진 작품인 걸 감안하면 세르반테스는 후대 현대소설이 즐겨 사용할 법한 장치를 이미 17세기에 장난하듯 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서술자와 독자, 그리고 허구와 현실의 경계를 유쾌하게 무너뜨리는 세르반테스의 서술 방식은요, 주로 2권에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무협지를 보는 듯한 몰입도로 한동안 두뇌의 유쾌한 휴가를 원하시는 분들, 그러나 그 휴가 속에서도 근대 소설의 원형이 무엇인가 두 눈으로 한번 직접 확인해보는 문학적 경험까지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려 봅니다. 그리고 유쾌한 나들이 회차니까 재미를 위해 한 가지 사족을 붙이자면요. 제가 2021년 4월에 이 소설을 읽었는데요. 저희 집 강아지가 같은 해 6월 21일 생입니다. 저는 생후 2개월이 조금 못 된 강아지를 저희 집에 데려왔는데요. 이 무렵에 읽은 돈키호테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모르게 저희 강아지 이름을 돈키호테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저희 강아지를 소개하자면요. 본명은 돈키호테, 애칭 돈키로 지어졌고요. 취미는 사랑받기, 특기도 사랑받기로 취미와 특기가 같은데요.
저는 이후 당연한 수순으로 돈키호테의 가장 충실한 종자 산초 판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름을 지어줄 때 저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너는 돈키호테처럼 너 자신이 강아지인지 모른 채 마음껏 세상이라는 모험을 떠나렴. 나는 너의 충실한 종자 산초 판사로서 너의 그 세계를 지켜줄게. 그랬는데요. 이름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게 녀석이 정말 돈키호테 같은 행동을 합니다. 자기 키보다 더 큰 담벼락을 오르려고 시도하다가 매번 깨지고요. 아무도 없는 산 위에서요. 세상에 대고 뒷발차기를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큰 대형견에게 시비를 붙이는 등 조금 자아 비대증에 걸린 것 같거든요. 그러나 저는 산초 판사로서 그런 제 강아지를 열심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학이 삶에 침투하는 것은 명백한 진실이로구나.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